호프 다이아몬드. 1911년 워싱턴 DC의 신문 제국을 물려받은 화려한 상속녀 에블린 월시 맥리는 45.52캐럿의 푸른 호프 다이아몬드를 손에 넣은 지 불과 몇 주 만에 성대한 파티에 그 보석을 걸고 나타났습니다. 다이아몬드로 온몸을 치장한 채 등장한 그녀는 앞으로 10년 안에 자신의 아들이 차에 치여 목숨을 잃고 딸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남편은 정신을 놓아버릴 것이라는 끔찍한 미래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힌두교 사원의 신성한 우상에서 도난당한 전설적인 보석에서 잘려나온 이 돌은 가장 어두운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호프 다이아몬드의 기원은 인도의 콜라르 광산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래 112캐럿에 달했던 이 거친 원석은 신성한 조각상의 눈에서 뽑혀나왔다고 전해집니다. 17세기의 프랑스의 보석상인 장 바티스트 타베르니에가 이 보석을 유럽으로 가져왔고 그 직후부터 저주가 시작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늑대들에게 찢겨 죽었다는 타베르니에의 미스터리한 죽음은 파멸의 속삭임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결국 루이 15세의 손에 들어갔고 그는 이것을 프렌치 블루라는 이름으로 세공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루이 15세와 루이 16세는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으며 이 저주받은 보석을 지녔던 마리 앙투아네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 자취를 감추었던 다이아몬드는 1800년대 런던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때 보석은 지금의 형태로 다시 다듬어졌고 새로운 소유자인 헨리 필립 호프의 이름을 따서 호프 다이아몬드라는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저주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후에 소유자들은 자살, 정신병원 수용, 파산, 그리고 끔찍한 죽음을 겪었습니다. 한 오스만 제국의 술탄은 이 보석을 후궁에게 선물했지만 그녀는 훗날 살해당했고 이 보석을 손에 넣은 한 은행가는 불과 몇 달 만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스미소니언 박물관은 1958년 보석상 해리 윈스턴으로부터 이 다이아몬드를 기증받았습니다. 그는 아무런 장식 없는 평범한 갈색 소포로 보석을 우송했습니다. 국립박물관이라는 안전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저주에 대한 소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사소한 불운이 생길 때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다이아몬드 탓을 했고 어떤 이들은 보석이 지닌 어두운 과거에 여전히 불안감을 느낍니다. 심지어 저주를 믿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했던 윈스턴조차 이 보석을 직접 박물관까지 운반하는 것은 거부했다고 전해집니다. 공식적으로 스미소니언 박물관은 저주를 부인합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그저 지질학적 경이로움이자 문화적 유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석의 과거는 광물학 보고서라기보다는 재앙의 목록에 가깝습니다.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과거 소유자들의 사진들은 박물관 기록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지만 거의 함께 전시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 저주가 진짜라면 그것은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다를 건너며 인간의 논리마저 뛰어넘은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 평범한 사람의 손으로 건너가며 가는 곳마다 파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리 진열장 너머에서 수백만 명의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은 이 다이아몬드가 정말로 위험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것을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만은 예외일 것이라고 확신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디부크 상자. 2001년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한 유품 정리 세일에 작은 나무 와인 장식장이 등장했습니다. 높이는 대략 10인치 정도였고 황동 손잡이 2개와 표면에 히브리어 문구가 새겨진 평범해 보이는 물건이었습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였던 판매자는 이 상자를 절대 열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그 안에 유대인 민담에 등장하는 쉴 곳 없는 원혼이자 물건에 깃들어 산 사람을 괴롭히는 악령, 디부크가 봉인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고는 무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주 후 이 상자의 첫 번째 주인은 어떤 의사도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증상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케빈 매니스라는 이화레 작가가 다른 가정용품들과 함께 이 상자를 구매했습니다. 집으로 가져온 후 그는 아무리 청소를 해도 장식장에서 고양이 소변 같은 지독한 냄새가 끊이지 않는다고 보고했습니다. 집 안의 전자기기들이 오작동을 일으켰고 조명이 깜빡거리며 문이 혼자 열렸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매니스가 겪기 시작한 생생한 악몽이었습니다. 꿈속에서 한 노파가 그를 공격하며 그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속삭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악몽은 나중에 이 상자를 거쳐간 여러 소유자들에 의해 거의 똑같이 묘사되었습니다. 결국 매니스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말린 장미 봉오리, 머리카락 한 줌, 화강암 조각상, 그리고 금으로 된 와인잔 등 평범한 물건들만 들어있었습니다.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자를 연 직후 매니스는 시력과 언어 능력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뇌졸중과 같은 증상을 겪었습니다.
상자를 잠시 만졌던 그의 어머니 역시 같은 날 심각한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매니스는 그 상자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세한 경고문을 첨부하여 인터넷에 판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디부크 상자는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통해 여러 주인의 손을 거쳤습니다. 한 구매자는 갑작스러운 탈모와 심각한 공황 발작을 겪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다른 구매자는 집 안이 빠릿대로 뒤덮였고 상자를 치우자마자 거짓말처럼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 소유자였던 한 의대생은 잠잘 때마다 가슴을 짓누르는 노파의 똑같은 악몽에 시달렸다고 묘사했습니다. 주인들은 모두 상자를 버리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폐기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 사람은 상자를 내다 버렸는데도 다음날 집 앞 현관에 다시 놓여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초자연 현상 조사관들이 개입하면서 이 이야기는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 상자는 여러 다큐멘터리에 소개되었고 결국 흉가나 저주받은 물건을 수집하는 수집가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상자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목격자들은 보관 용기가 아무 이유 없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상자를 다루는 데 관여했던 여러 사람이 나중에 우울증, 불면증,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육체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한 번은 이 상자를 연구하려던 남성이 극심한 발작을 일으켜 며칠 만에 병원에 입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경찰이나 수사기관의 개입 여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상자 자체에 대한 연방수사국의 공식적인 수사 기록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소동과 기이한 의료 기록들이 이상 현상과 관련된 더 넓은 파일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여전히 일부가 검게 칠해진 채로 남아있어 이 물건을 둘러싼 모호함을 더욱 짙게 만듭니다. 회의론자들은 디부크 상자가 인터넷을 통해 증폭된 집단 암시이자 현대에 만들어진 허구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물리적 증거가 부족하며 믿음이 가진 심리적 힘이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서로 일면식도 없는 소유자들이 겪은 경험의 놀라운 일관성은 쉽게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악몽, 지독한 냄새, 갑작스러운 질병은 상자가 주와 대륙을 넘나들 때마다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결국 이 상자는 종교적인 경전들로 덮인 용기에 밀봉되어 창고에 보관되었습니다. 어떤 공공기관도 이 상자를 전시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원을 의심하는 사람들조차 이 상자를 직접 만지는 것은 피하고 있습니다. 디부크 상자는 더 이상 시중에 돌지 않지만 그 악명은 여전합니다. 이 상자가 그저 나무와 금속 조각에 불과하다면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역사는 형태가 없는 무언가가 상자와 함께 이동하며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 힘이 문화적 믿음이든 심리적 전염이든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어두운 무언가이든 그 잔혹한 패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델리 퍼플 사파이어 1857년 인도에서 일어난 격렬한 반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영국의 기병대 장교 윌리엄 페리스 대령은 힌두교의 신 인드라를 모시는 사원에서 보랏빛 보석 하나를 빼앗았습니다. 이 돌은 전쟁의 전리품으로 여겨져 영국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이 보석과 관련된 모든 기록은 소유의 기쁨이 아닌 공포와 경고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페리스가 집으로 가져온 것은 훗날 델리 퍼플 사파이어로 알려지게 됩니다. 비록 나중에 광물학자들이 이 돌이 진짜 사파이어가 아니라 자수정이라고 밝혔지만 그 사실은 이후 벌어진 비극적인 일들을 조금도 바꿔놓지 못했습니다. 이 돌은 천문학적 기호와 고대 점성술 문양을 닮은 해독할 수 없는 글귀가 새겨진 은색 테두리에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테두리에는 2마리의 풍뎅이가 조각되어 있었는데 이는 당시 인도의 장신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매우 이례적인 특징이었습니다. 런던 자연사 박물관에 보존된 훗날의 기록에 따르면 이 보석 자체는 화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어떤 이상한 징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사능을 뿜어내지도 않았고 독성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보석이 남긴 역사는 마치 파멸을 기록한 장부와도 같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직후 페리스 대령은 심각한 재정적 파탄을 맞고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가 사망한 후 이 보석은 가보로서 그의 장남에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아들 역시 사업을 잃고 만성질환에 시달리며 남은 평생을 극심한 빈곤 속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1890년 이 돌은 우연한 기회를 통해 영국의 존경받는 과학자이자 언어학자 그리고 합리주의와 회의주의로 이름 높았던 수집가 에드워드 헤론 앨런의 손에 들어갑니다. 처음에 헤론 앨런은 이 돌에 얽힌 불길한 소문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보석을 집에 들인 직후부터 기이한 사건들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설명할 수 없는 극심한 불안감과 수면장애를 겪었습니다. 그는 이 돌을 2번이나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시도했습니다. 첫 번째로 보석을 받은 사람은 끊임없는 사고와 재정적 위기를 겪은 후
이를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석을 받은 유명한 전문 성악가는 갑자기 목소리를 잃어 어쩔 수 없이 경력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돌을 더 이상 가지고 있기를 거부했습니다. 이 끔찍한 물건을 영원히 없애버리기로 결심한 헤론 앨런은 보석을 런던의 리젠츠 운하에 던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석 달 후 운하를 청소하던 굴착선이 이를 발견했습니다. 한 운하 노동자가 보석을 팔았고 돌고 돌아 결국 다시 헤론 앨런에게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편지와 메모에서 이 돌을 저주받은 위험한 물건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1904년 헤론 앨런은 이 보석이 자신의 어린 딸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불규칙한 호흡, 끊임없는 울음, 그리고 극심한 수면 장애를 겪었습니다. 딸의 목숨이 위험하다고 느낀 그는 보석을 보호 용기에 밀봉한 뒤 은행 금고에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자신이 죽은 뒤 33년이 지날 때까지 절대 금고를 열거나 보석을 꺼내지 말라고 엄중히 지시했습니다. 그는 보석과 함께 남긴 경고문에 이 돌은 피로 얼룩져 있으며 이 물건을 만지는 자는 누구든 당장 바다에 던져버려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헤론 앨런은 1943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유언에 따라 33년이 흐른 뒤 그의 딸은 밀봉된 상자를 아버지가 한때 일했던 런던 자연사 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보석과 함께 아버지가 남긴 경고편지도 전달되었습니다. 박물관은 이 보석을 분류하며 그 기이한 역사를 기록에 남겼습니다. 보석은 헤론 앨런의 경고문을 인용한 설명표와 함께 전시되었는데 이는 과학적인 수집품의 전설을 인정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 전직 도서관 관장이었던 존 휘터커는 헤론 앨런을 기리는 심포지엄에서 이 보석의 역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석과 관련된 회의가 끝날 때마다 휘터커는 끔찍한 폭풍 후에 갇히거나 응급수술을 받고 여러 차례 병원에 입원하는 등 죽을 고비를 넘기는 의료사고와 재난을 연이어 겪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저주라는 것을 단순한 심리적 현상으로 치부하던 사람들조차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델리 퍼플 사파이어는 여전히 박물관에 관리하여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이 돌은 지극히 평범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이 보석의 진정한 유산은 그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 돌을 기억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의해 정의되고 있습니다. 우는 소년 그림. 1985년 잉글랜드 북부 전역에서 연쇄적인 주택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화재 현장마다 믿기 힘든 동일한 생존자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눈물을 흘리는 어린 소년을 그린 대량 생산된 그림이었습니다. 소방관들 사이에서는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재로 변해버린 새까맣게 탄 벽 위에서 캔버스에 그려진 소년의 그림만큼은 불길이 전혀 닿지 않은 채 온전한 상태로 걸려 있었습니다. 수십 채의 집, 서로 다른 마을, 서로 다른 가족들. 하지만 살아남은 단 하나의 그림, 불타지 않은 채 그곳을 지켜보는 소년. 우는 소년으로 알려진 이 그림은 원래 1950년대 이탈리아 화가 브루노 아마디오가 조반니 브라골린이라는 가명으로 그린 것이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어린아이가 눈물이 맺힌 눈으로 관람객을 똑바로 쳐다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저렴한 장식용으로 만들어졌지만 이 초상화는 1970년대와 1980년대 영국의 노동자 계층 가정에서 기묘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소매점들은 수천 장의 복사본을 팔았지만 그 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역 소방서들은 끔찍한 공통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에 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집들마다 단 하나의 기이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우는 소년 그림이 흠집 하나 없이 살아남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것입니다. 소방관들을 소름 끼치게 한 것은 단순히 그림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너무나도 완벽하게 보존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흐름도 탄 자국도 녹아내린 액자도 없었습니다. 여러 화재 현장에서 이 그림은 잿더미 속에서도 얼굴을 엎드린 채 여전히 온전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영국의 타블로이드지 더선은 1985년 9월 우는 소년의 불타는 저주라는 헤드라인으로 이 현상을 대서특필하며 전역에서 발생한 50건 이상의 주택 화재가 이 미술품과 관련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방관들은 이 그림을 저주받은 그림이라 불렀고 일부는 이 그림이 걸려있는 집에는 진입하기조차 거부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방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그림이 5번의 화재에서 살아남는 것을 봤습니다. 무려 5번이요. 그 안에 있던 다른 모든 것은 잿더미가 되었는데 말입니다. 그의 진술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진 않았지만 대중의 공포를 부추기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왕립 버크셔 소방대는 이 기이한 현상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들은 초자연적인 원인을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이 그림의 인쇄물이 불에 잘 타지 않는 방염 소재로 만들어졌거나 열에 강한 특수 광택제가 칠해져 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설명만으로는 왜 가연성이 높은 가구들 사이에서 유독 이 그림만이 지속적으로 화마를 피할 수 있었는지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점차 사람들의 개인적인 증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림을 산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불운, 실직, 질병, 그리고 가족의 죽음을 경험했다고 묘사했습니다. 한 여성은 남편이 뇌졸중으로 사망한 바로 그날 밤 벽에 걸려있던 그림이 바닥으로 뚝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키우던 고양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죽자 그림을 가게로 반품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역 자선단체들은 기증받은 그림 복사본을 거부했고 중고 상점들은 그것들을 내다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중의 공포가 극에 달하자 더서는 대규모 소각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그들은 저주를 끝내기 위해 독자들에게 집에 있는 우는 소년 그림을 가져와 거대한 모닥불에 태워버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수백 장의 그림이 불태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기묘한 전설은 여전히 살아남아 오늘날까지도 버려진 집이나 다락방 혹은 중고 매장 등에서 여전히 새것 같은 상태의 그림들이 발견되곤 합니다. 미술사학자들은 이 모든 사건을 타블로이드 언론이 부추긴 집단 히스테리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일관된 증언, 수많은 화재 건수, 그리고 특정 그림만이 반복적으로 파괴를 피했다는 사실은 여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시대의 어떤 예술작품도 이런 섬뜩한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토록 수많은 파멸의 원인으로 지목된 그림은 없습니다. 만약 그 소년의 눈이 사람들의 연민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그려진 것이라면 그 눈은 분명 그 이상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 눈은 집이 불타고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공포에 빠져드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 모든 참상 속에서도 그 소년은 단 한 번도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울루르 암석 조각. 호주 노던 준주의 중심부에는 아난구족에게 신성하게 여겨지는 거대한 사암 일원암 울루루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무려 1141피트 높이로 솟아있는 이곳은 조상들의 영혼이 머물며 깊고 영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고 믿어집니다. 수세기 동안 원주민 관리자들은 울루루를 훼손하면 불운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해왔지만 바위들이 되돌아오기 시작할 때까지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시작되어 2000년대 초반에 절정에 달했던 시기, 울루루 카타추타 국립공원 관리소에는 기이한 소포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포 안에는 천에 쌓이거나 아무런 보호막 없이 대충 포장된 작은 암석 조각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배달물들을 더욱 소름 끼치게 만든 것은 그 안에 동봉된 편지들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수십 명, 나중에는 수백 명의 관광객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울루루의 돌조각을 기념품으로 몰래 가져갔고 그 이후로 자신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고 적었습니다. 그 편지들은 마치 거대한 악몽의 챕터들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한 부분은 호주에서 돌아온 지 불과 몇 주 만에 연달아 교통사고를 당하고 파산했다고 썼습니다. 독일에서 온 한 남자는 돌멩이 하나를 가져간 지 6달 만에 직장과 아내를 잃고 스키 사고로 목숨을 잃을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한 가족은 바위를 집으로 가져온 지 며칠 만에 집에 큰 불이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구하며 바위가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국립공원 관리원들은 반환된 돌들을 분류하여 방문객 센터의 제한구역에 보관하기 시작했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곳이 미안함의 돌무더기라 불렸습니다. 돌아온 각 돌에는 보낸 사람의 이름, 날짜, 소포가 출발한 국가가 표기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 돌무더기는 점점 커졌습니다. 2010년까지 그곳에는 작은 부스러기부터 사람 손만한 크기의 덩어리에 이르기까지 1000개가 넘는 조각들이 쌓였습니다. 첨부된 편지들은 종종 절망 속에서 쓰여 있었고 죄책감, 후회,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끔찍한 고난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현상을 그저 미신이나 우연의 일치로 여겼지만 보고된 불운의 일관성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심지어 우체국 직원들조차 반송된 소포를 감싸고 있는 기이한 기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소포들은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고 어떤 것들은 마른 돌만 들어있는데도 유황 냄새나 썩은 내를 풍겼습니다. 한 번은 스페인에서 바위와 함께 편지가 도착했는데 사과문이 3가지 다른 색상의 잉크로 휘갈겨 써져 있어 여러 번에 걸쳐 힘겹게 작성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난구족은 돌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은 한결같았습니다. 땅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복수나 형벌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균형의 문제였습니다. 울루루의 일부를 떼어내는 것은 설령 아주 작은 돌멩이일지라도 사람과 땅, 그리고 조상을 하나로 연결하는 신성한 법칙인 추크루파를 무너뜨리는 행위였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부르는 저주가 아니라 그저 당연한 업보이자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반환되는 돌의 수가 계속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호주 정부는 공식적인 조사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과학적 연구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기이한 현상은 너무나 널리 알려져 여행사들조차 방문객들에게 경고를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원 표지판은 돌 채취를 금지하는 문구로 교체되었습니다. 2019년 울루루의 문화적 중요성과 끊임없이 보고되는 영적 소동을 존중하여 마침내 울루루 등반이 영구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돌들은 계속해서 도착하고 있습니다. 어떤 돌들은 그 출처를 모르고 물려받았다가 끔찍한 불운이 닥친 후에야 진실을 알게 된 자녀 세대에 의해 반환됩니다. 또 어떤 돌들은 일본, 브라질, 노르웨이 등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익명으로 배달됩니다. 이 돌들은 더 이상 단순한 지질학적 유물이 아닙니다. 깨어진 약속의 상징이며 바다를 건너갔다가 떨리는 손에 의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 부서진 영혼의 조각들입니다. 사막의 돌 조각이 기억을 품을 수 있다면 울루루는 그 모든 상처를 잊으려 애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땅은 모든 것을 기억하며 결코 쉽게 용서하지 않습니다. 마오리 전사에 가면 런던 대형박물관의 수정고 깊은 곳에는 식민지 시대 이전 뉴질랜드의 마오리 전사들이 의식에서 사용했던 목각 가면이 잠들어 있습니다. 뉴질랜드 자색나무를 깎아 만들고 개털과 붉은 흙 안료로 장식된 이 가면은 원래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장례의식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19세기에 영국의 탐험가들이 이 가면을 빼앗아 런던으로 실어 날랐을 때 다른 무언가가 가면과 함께 바다를 건너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로부터 한 세기가 넘게 흐른 뒤 박물관 직원들은 기이한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면을 다루는 사람들은 종종 원인모를 병에 걸렸고 이 가면의 분류 작업을 맡았던 2명의 큐레이터가 같은 해에 연달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박물관 기록상 19327호.7이라는 번호로 불리는 이 가면은 마오리 원로들에 의해 금기시되고 신성한 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이 가면은 절대 전시되어서는 안 되며 적절한 의식 없이 함부로 만져서도 안 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원주민 유물에 대한 일상적인 재분류 작업 중 이 가면이 수장고에서 나와 대중전시를 위한 연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만에 이 프로젝트를 이끌던 2명의 수석 보존 전문가가 사망했습니다. 한 명은 갑작스러운 뇌졸중이었고 다른 한 명은 대낮에 자전거를 타다 일어난 기이한 사고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으로 치부되었지만 그 끔찍한 타이밍은 무시하기 어려웠습니다. 박물관 직원들 사이에서는 숨죽인 채 괴담이 퍼져나갔습니다. 수장고에 들어간 사람들은 극심한 두통, 어지럼증, 그리고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는 듯한 오싹한 느낌을 호소했습니다. 한 길을 짜는 화재가 나지 않았는데도 나무가 타는 매캐한 냄새가 났다고 묘사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가면을 직접 만진 적이 없는데도 장갑에 붉은 안료가 묻어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항의가 빗발치자 관리자들은 결국 이 유물을 밀봉된 케이스에 넣어 대중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편 뉴질랜드의 마오리족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가면을 돌려달라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들은 이 가면이 단순한 예술작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만화, 즉 영적인 권위가 깃든 조상의 유물이었습니다. 이 가면이 아무런 의식이나 동의 없이 낯선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마오리족의 근본적인 법칙을 위반하는 것이었습니다. 2010년 여러 부족의 대표들이 문화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불안을 이유로 공식적인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대형 박물관은 그 요청을 인지했지만 소유권 규정과 국제법을 핑계로 유물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내부의 불안과 대중의 비판에 직면한 박물관 관계자들은 타협안을 선택했습니다. 가면은 암호로 덧댄 특수 제작된 목재 진열장에 담겨 대부분의 직원이 접근할 수 없는 온도 조절실로 옮겨졌습니다. 이 가면은 다시는 전시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직원들의 죽음이나 질병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은 없었으며 박물관은 방문객 가이드에서 이 유물에 대한 언급을 조용히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기관 밖에서는 이야기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초자연 현상 연구가들은 이 가면을 저주받은 식민지 유물 목록에 올렸습니다. 마오리족의 영적 지도자들은 그러한 물건들이 단순한 물리적 존재를 넘어 조상의 의식을 지니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질랜드 헤럴드에 인용된 한 존경받는 영적 언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자의 목소리를 훔쳐가면 그 목소리는 결코 침묵하지 않는다. 대형 박물관은 이후
이 가면과 관련된 모든 인터뷰 요청을 거부해왔습니다. 가면의 정확한 위치는 이제 소수만이 알고 있으며 공개 데이터베이스에도 등록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경비원들이 혼자서는 그 수장고 구역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한다는 소문, 텅 빈 복도에서 기이한 주문 소리를 들은 인턴이 일을 그만두었다는 소문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저주가 죄책감이 만들어낸 은유에 불과하다면 이 가면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저주가 현실이라면 어쩌면 죽은 자들은 아직 자신들의 이야기를 끝내지 않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일본 신사의 거울. 1998년 도쿄의 한 수집가가 교토에서 철거될 예정이었던 낡은 신토 신사에서 청동 거울 하나를 손에 넣었습니다. 지름이 약 12인치에 달하고 앞면은 매끄럽게 연마되었으며 뒷면에는 정교한 문양이 새겨진 이 거울에는 신토의 태양의 여신인 아마테라스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거울은 기이한 상황에서 실종된 한 신사신관의 소유였다고 전해집니다. 이 거울이 신사에서 나온 지 1년 만에 거울과 밀접하게 연관된 3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비밀스러운 유물에 관심이 많았던 53세의 이 사업가는 신사관리인의 섬뜩한 경고를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리인은 그 거울이 산 사람을 비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신들에게 빛을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울은 상자에 담겨 도쿄로 운반되었습니다. 몇 주 후, 그 남자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쓰러져 급성 뇌동맥류로 사망했습니다. 그에게는 이전에 어떤 건강 문제도 없었습니다. 거울은 그의 책상 위, 창문을 마주보는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의 죽음 직후 거울은 여동생에게 넘어갔고 그녀는 이것의 가치를 감정받기로 했습니다. 감정이 진행되는 동안 그녀 역시 극심한 현기증과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집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고 의사들이 급성 심장마비라 부르는 증상으로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세 번째 죽음은 몇 달 뒤에 찾아왔습니다. 이 거울을 살 사람을 찾아주기로 했던 골동품 상인이 나고야의 한 전시회로 거울을 운반하던 중 끔찍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제한 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고 있었으며 날씨도 매우 맑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거울은 다시 창고로 돌아갔습니다. 도쿄의 좁고 폐쇄적인 골동품 전문가들 사이에서 끔찍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거울이 신토 신앙의 신성한 영혼인 카미가 깃든 신체이거나 태양의 문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이것이 거울, 검, 고곡으로 이루어진 삼종신기의 일부이며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되는 물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두 가지 없이 거울만 혼자 존재하게 되면서 그 영적인 균형이 깨지고 끔찍한 원혼의 기운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어떤 박물관도 이 거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거울의 현재 위치는 소문만 무성할 뿐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부에서는 신사 원로들의 감시하에 나라 현의 깊은 산속에 다시 묻혔다고 주장합니다. 영적인 정화의식이 거행되었다고 하지만 어떤 공식적인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초심리학자들은 거울에 얽힌 민담이 불러일으킨 심리적 반응일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3명의 사망자 모두 기저질환이 없었다는 점은 의료 기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사실은 저주받은 물건을 연구하던 한 일본 학자의 지금은 삭제된 논문에 따르면 3사람 모두 거울과 물리적으로 접촉한 지 정확히 33일 이내에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거울을 사진으로 찍으려는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으며 조명에 관계없이 디지털 카메라에는 기이한 왜곡이나 눈부신 빛만 찍혔습니다. 새겨진 문양을 스캔하려 했던 한 수집가는 어떤 장치에서 열어보던 이미지 파일이 끔찍하게 깨져 있었다고 묘사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기술적 결함인지 아니면 그 너머의 무언가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일본의 신앙에서 거울은 단순한 반사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을 비추는 문이자 신성한 증거를 담는 신의 도구입니다. 잊혀진 의식에 사용되었던 제사용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은 자신을 쳐다봐서는 안 될 무언가와 마주치는 끔찍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이 거울이 한때 신들을 위해 햇빛을 담았다면 아마 지금은 오직 죽음과 상실만을 비추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울이 무엇을 보았든 그것은 끔찍한 비밀을 영원히 감추려 하고 있습니다. 파사노의 은주전자. 15세기 무렵 나폴리 근처의 조용한 마을에서 이탈리아 귀족 가문의 젊은 신부를 위한 결혼 선물로 은으로 된 주전자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제단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현지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결혼식 전날 밤 그 은주전자를 품에 안은 채 침실에서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사인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름답지만 이제는 비극으로 얼룩진 이 물건은 한 친척에게 넘어갔습니다. 놀랍게도 그 역시 물건을 받은 직후 돌연사하고 맙니다. 이렇게 바사노 은주전자에 얽힌 이것을 소유한 자는
누구든 죽음을 맞이한다는 소름 끼치는 전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주전자는 순은으로 만들어졌으며 높이는 약 10인치로 꽃과 뱀 문양이 매우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뛰어난 예술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이 물건은 끔찍한 의심의 그림자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후 수세기 동안 주전자의 소유권은 조용히 넘어갔지만 번번이 갑작스럽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죽음이 뒤따랐습니다. 17세기와 18세기의 영지 기록들을 살펴보면 슬픔의 은그릇에 대한 간접적인 언급이 등장하는데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저주받은 물건이라 불리며 재산 목록에서 삭제되곤 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 바사노 은주전자는 대중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988년 이 주전자는 이탈리아의 한 경매장에 나왔는데 거기에는 조심하시오. 이 주전자는 죽음을 부릅니다. 라는 손글씨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경고를 비웃었습니다. 주전자를 산 현지 약사는 불과 3개월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두려움에 질린 그의 가족은 이것을 한 외과 의사에게 팔았고 그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습니다. 뒤이어 고고학자와 골동품 상인 등 최소 2명의 소유자도 끔찍할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동일한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그 누구의 죽음도 폭력적이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은 아니었지만 모두 너무나 갑작스러웠고 지병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이 주전자는 어느 누구도 사지 않는 끔찍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경매장들은 출품을 거부했고 박물관들도 전시를 꺼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려진 소유자는 극심한 공포와 좌절감에 사로잡혀 창문 밖으로 이 주전자를 집어 던졌고 하마터면 아래에 있던 경찰관이 맞을 뻔했습니다. 경찰이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묻자 그는 이건 죽음 말고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아 라고 절규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체포되었지만 다행히 기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이 이 유물을 임시로 보관했지만 곧 공식 기록에서 영영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역 전설에 따르면 경찰이 이 저주받은 물건을 가톨릭 교회에 넘겼고 교회는 납으로 덧댄 상자에 이를 봉인하여 수도원 아래 아무도 모르는 곳에 깊숙이 묻어버렸다고 합니다. 교회는 이 사실을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전자가 아드리아의 한가운데 버려졌다고 주장하고 어떤 이들은 개인 금고에 여전히 숨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으며 이탈리아의 어떤 공식 문화재 데이터베이스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의론자들은 이 연쇄적인 죽음이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이며 주전자에는 지역 미신 이상의 어떤 저주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패턴의 일관성과 모든 기관이 이 유물을 거부했다는 사실은 이 섬뜩한 괴담을 여전히 살아 숨쉬게 합니다. 바사노의 은주전자라는 말은 이탈리아 민담에서 소리 없이 다가오는 피할 수 없는 비극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만약 아름다움이 공포를 완벽하게 위장할 수 있다면 바사노 은주전자는 그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기쁨과 축복의 선물로 만들어졌으나 결국 이 주전자가 가져다 준 것은 끝없는 침묵, 깊은 슬픔, 그리고 죽음뿐이었습니다. 저주받은 테라코타 인형. 1996년 중국의 진시황릉 외곽에서 비공식적인 발굴 조사를 진행하던 한국 고고학팀이 이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이한 테라코타 인형 하나를 표당했습니다. 이 조각상은 웅장한 실제 크기의 병마 용병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높이는 겨우 14인치 정도였고 극도로 과장된 얼굴, 이목구비, 앙상하고 꺾인 팔다리, 그리고 기괴하게 비틀린 자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접근이 엄격히 금지된 구역이자 주요 발굴지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에 홀로 묻혀 있었습니다. 이 조각상을 파낸 지 1년 만에 발굴팀원 3명이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고 조각상은 어떤 기록이나 의식도 없이 조용히 중국으로 반환되었습니다. 한양예대학교의 이상우 교수가 이끌던 발굴팀은 황릉 외곽에 대한 제한적인 조사만을 허가받은 상태였습니다. 지하 투과 레이더 스캔 중 그들은 기이한 빈 공간을 발견했고 그곳에서 이 인형을 파냈습니다. 진나라 시대의 일반적인 조각상들과 달리 이 물건은 훨씬 어두운 흙으로 빚어졌으며 고열에 노출된 흔적이 뚜렷했습니다. 속이 텅 빈 인형의 내부에는 불에 탄 비단 조각과 붉은 가루의 잔해들이 들어있었는데 이 가루는 나중에 불로장생 의식에 사용되던 진사, 즉 황화수은으로 밝혀졌습니다. 인형을 발견한 직후부터 끔찍하고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발굴 현장에서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진 한 조수는 이후 공격적인 뇌신경 질환을 앓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연구원은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차는 스키드 마크 하나 남기지 않고 일직선으로 뻗은 도로에서 갑자기 절벽으로 돌진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이상우 교수 본인이 조각상을 한국으로 들여온 지 석 달 만에 뇌출혈로 급사한 것이었습니다. 의료 기록에 따르면 그 역시 이전에 아무런 건강 문제가 없었습니다. 대학 내부의 기밀 문서들은 직원들 사이에 퍼진 끔찍한 미신적 공포와 문화적 금기를 어긴 것에 대한 두려움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당국에는 이 발견이 공식적으로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 유물은 나중에 개인적인 전시를 목적으로 몰래 반출되었지만 연이은 끔찍한 죽음들로 인해 결국 반환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년 뒤 유출된 비밀 편지에 따르면 이 인형은 한밤중에 중개인을 통해 화산 근처의 한 불교 사원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그 후로 이 조각상은 세상에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 인형이 만들어진 목적에 대해서는 여러 추측이 난무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도굴꾼이나 침입자들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나쁜 기운을 흡수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술적인 미끼라고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릉에 접근하려는 자들을 저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무덤 외곽에 묻어둔 매장 전 저주의식의 도구였다고 주장합니다. 기괴하게 비틀린 모습과 밀봉된 내부는 이 인형이 황제의 영역에서 쫓겨난 악령이나 원혼을 가두는 주술적 용기 역할을 했다는 또 다른 오싹한 가설을 뒷받침합니다. 반환되기 전 이 인형의 사진을 찍거나 스캔하려는 시도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미지는 발굴 당일 찍은 흐릿한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뿐인데 기이하게도 조각상의 표면보다 그 그림자가 훨씬 더 뚜렷하게 찍혀 있습니다. 3차원 스캔이나 학술 논문은 단 한 편도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대학 측은 이 탐사에 대한 모든 공개 기록을 삭제했고 연구팀의 생존자들은 인터뷰를 철저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장례 전통에서 무덤의 경계 너머에 놓인 물건들은 종종 수호나 끔찍한 보복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조각상의 경우 누군가 자신을 파내주기를 기다리며 수백 년을 버틴 침묵의 파수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일단 잠에서 깨어나자 두 번 다시 묻히지 않도록 철저히 복수를 감행한 것입니다. 만약 그 인형 속에 고대의 끔찍한 무언가가 봉인되어 있었다면 그것은 자신을 파낸 자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끔찍한 경고를 남긴 뒤 영원히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아프리카의 불에 가면 2003년 런던의 한 개인 유품 세일에서 아프리카 서부에서 온 정교하게 조각된 나무 가면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이지리아 요르바족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 가면에는 조상의 영혼을 부르고 악귀를 쫓는 주술적 상징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약 16인치 높이의 이 가면은 불에 그을린 새까만 나무, 염소털, 프린지, 그리고 눈썹과 입술을 따라 붉은 흙 안료가 묻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창고에 처박혀 있던 이 물건을 누군가 벽에 걸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무나도 폭력적이고 뚜렷한 연쇄 화재가 일어났고 곧 끔찍한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새 나라에서 일어난 3번의 끔찍한 주택 화재. 그 모든 것이 오직 이 하나의 물건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가면은 부족 유물을 전문으로 다루는 한 예술품 상인이 가장 먼저 구매했습니다. 그의 갤러리에 이 가면을 전시한 지 2주 만에 한밤중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2층의 일부가 완전히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화재 조사관들은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누전이 의심되었지만 어떤 전기적 결함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지옥 같은 불길 속에서 이 가면은 겉만 살짝 그을렸을 뿐 완벽하게 살아남았고 결국 호주 시드니의 한 개인 수집가에게 팔려갔습니다.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시드니의 집 주인이 휴가를 떠난 사이 집에 큰 불이 났습니다. 이웃들은 불길이 치솟기 전 펑펑 터지는 소리를 연달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소방관들이 도착했을 때 거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타버린 상태였습니다. 이번에도 가면은 잿더미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중앙에 커다란 금이 가 있긴 했지만 여전히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보험조사관들은 이 사건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 보고했지만 끝내 발화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수집가는 인터넷을 통해 익명으로 이 가면을 처분해버렸습니다. 가면의 3번째이자 마지막으로 확인된 위치는 캐나다 토론토였습니다. 아프리카 주술 유물을 전공하는 젊은 인류학 교수가 이를 구매한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서재에 가면을 걸어두었습니다. 6개월 뒤, 한겨울의 어느 날 바로 그 서재에서 불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사관들은 휴대용 난로의 오작동을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교수의 동료들은 그녀가 개인 난로를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불은 그녀의 집 절반을 삼켜버렸고 이번에도 가면은 잿더미 속에서 멀쩡히 끌어올려졌습니다. 아랫부분이 약간 탔을 뿐 구조적으로는 소름 끼칠 만큼 온전했습니다. 이 연쇄 화재에 대한 소문이 수집가들 사이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가면이 애군군 의식, 즉 조상의 영혼을 기리는 제사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일부 전통에서는 이러한 의식에 사용되는 가면을 살아 숨쉬는 그릇으로 여겨 일상적으로 전시하거나 문화적 맥락을 벗어나 함부로 다루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신성한 땅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를 옮기거나 훼손하는 것은 끔찍한 영적 분노를 부른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단순한 은유인지 아니면 현실 세계를 집어삼키는
진짜 불길인지는 곧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 가면은 결국 뜬 소문을 파헤쳐보려던 영국의 한 개인 수집가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온도와 습도가 조절되는 지하의 강화금고에 가면을 보관하고 그 주변에 동작 감지기와 온도 센서까지 설치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가면은 단 한 번도 움직이거나 불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수집가조차 혼자서는 절대 그 금고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기관도 이 물건을 소장하겠다고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자문을 구했던 박물관들은 공동체의 동의 없이 주술적 유물을 전시하는 것에 대한 문화적, 윤리적 우려를 표하며 극도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가면의 사진을 본 서아프리카의 한 학자는 어떤 평론도 거부했습니다. 그는 단지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저 가면은 절대 바다를 건너서는 안 되는 물건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아프리카의 불의 가면은 숨겨지고 연구되지만 절대 완전히 이해될 수 없는 기묘한 틈새에 갇혀 있습니다. 그 화재들이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영적인 끔찍한 보복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물건이 남긴 섬뜩한 패턴은 대륙을 넘나들며 세 사람의 삶과 세체의 집을 까맣게 태워버렸습니다. 만약 불이 모든 것을 정화하는 힘이라면 고대의 무언가는 자신이 유배된 그 낯선 장소들을 불태워 정화하려 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저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고서라도 고향으로 돌아가려 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결론. 대륙과 세계를 가로지르며 흩어져 있는 이 10개의 유물들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소름 끼치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유물이 아닙니다. 풀리지 않는 원한과 영적인 힘의 메아리입니다. 각각의 물건들은 잉크나 조각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고통으로 자신의 서명을 남기고 있습니다. 박물관에서 개인의 집으로, 경매장에서 출입이 통제된 지하금고로 이 물건들은 멀리도 여행하며 단순한 역사, 그 이상의 끔찍한 기운을 실어 날랐습니다. 이 물건들이 폭로하는 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고의 나열이 아니라 소름 돋을 정도로 일관된 파멸의 구조입니다. 돌, 나무, 은, 물감 등 겉보기에는 아무런 해가 없어 보이지만 일단 누군가 만지거나 방해하거나 원래 있던 곳에서 떼어내는 순간 끝없는 불운의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물건들과 접촉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동일한 패턴을 호소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끔찍한 질병, 상실, 화재, 뇌신경계의 마비 증상, 그리고 밤마다 찾아오는 생생하고 끔찍한 악몽. 이러한 결과들은 단순한 괴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수사기록, 보험사의 서류, 박물관의 일지, 학자들의 연구 노트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 기록의 상당수가 행방불명되었거나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이러한 은폐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수많은 유물들이 공공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되었고 침묵 속에서 반환되었으며 자신들이 그 저주받은 물건을 소유했었다는 사실조차 인정하기 두려워하는 기관들에 의해 철저히 감춰졌습니다. 일부 박물관 직원들은 이 유물들을 전시하거나 만지는 것조차 완벽히 거부했습니다. 또 어떤 유물들은 법적인 장벽 아래 묻히거나 언론에 알리지도 않고 명패 하나 없이 신성한 땅으로 비밀리에 돌려보내졌습니다. 그 결과 기묘한 역설이 탄생했습니다. 가장 위험하고 저주받은 유물일수록 가장 연구가 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위험성은 유물을 구성하는 재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폭로하려는 끔찍한 진실에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지식의 잠재적 손실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만약 이 물건들을 제대로 연구할 수만 있다면 인류학, 의식의 기원, 재료공학, 그리고 인간의 믿음과 현실의 관계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대체 어떤 힘이 조각상을 밀봉된 진열장 안에서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걸까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 대륙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돌조각 하나만으로 끔찍한 불운을 가져다 주는 걸까요? 왜 지리와 문화가 전혀 다른 독립된 사건들에서 이토록 똑같은 파멸의 패턴이 반복되는 걸까요? 이것들은 의도적으로 외면당한 채 답을 찾지 못한 질문들이며 그 끔찍한 위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지식을 디지털로 변환하고 고문서들을 스캔하는 이 첨단 시대에도 진정으로 소름 끼치고 기이한 현상을 일으키는 물건들은 여전히 상자와 서랍, 온도 조절 금고 안에 굳게 잠겨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연구할 도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어딘가에 있는 누군가가 그 안에 담긴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기에는 너무나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주받은 물건의 위치를 슬그머니 바꾸는 큐레이터, 끔찍한 물건을 납으로 만든 상자에 봉인해버리는 수집가. 이들 모두는 침묵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은폐 네트워크에 조용히 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진실은 이 유물들이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 물건들이 절대 잊히기를 거부하는 기억의 도구로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들은 해석을 거부하고 분석을 거부하며 자신들을 그저 아름다운 장식품으로 취급하는 자들에게 무자비한 형벌을 내립니다. 그것들은 속삭이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리고 끔찍하게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저주가 진짜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묻고 싶은 것은 왜 그 끔찍한 저주들이 항상 우리들의 등 뒤를 쫓아오는가 하는 것입니다.